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자, 인구 감소, 지방 소멸만큼이나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안이 바로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전북 지역의 학교는 27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입생 부족은 대부분 도서 지역에서 나타났지만 올해는 시 지역의 동단위 학교에서도 발생되고 있죠. 학령 인구 감소, 마을 소멸과 기원 감축, 또 지방대 정원 감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 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 현황과 문제점, 또 적정 규모 학교와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전북의 인재를 육성하고 마을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반에 65명, 지금은 초등학교는 20명, 많아야 30명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간다면 초등학교는 한 도시에 5개 미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몇 학급이었던 학급이 몇 학급 줄면서 학교가 폐교되게 생겼으니 우리 학교에 학교 좀 보내주세요라는 거를 제가 한 4년 전에도 들었으니까요. 전라북도도 혁신도시, 신도시 이런 쪽에 과몰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학교 한 학급씩 두 학급씩이죠. 그쪽은 한 학년이 10학급, 7학급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통폐합해야 될 만한 학교 대상이 엄마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굳이 도시로 떠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시골 학교를 없애고 통합을 해버린다면 지금 안 그래도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커져 있는 상태인데 더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골 학교를 좀 더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시골로 아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생 수가 한두 명에 그치는 학교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토론이겠죠. 폐교 이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명지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 한긍수 정책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긍수 정책관입니다. 네,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박상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농촌유업과 관련해 임실 지사초등학교의 정병희 교무부장 전화를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방송 시작 전부터 저희가 열띤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사회자는 이제 중립으로서 세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을 할 텐데 참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 이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건 뭐 비단 우리 정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속한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 지역으로 읍면 단위로 갈수록 더욱더 출생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명한 대안 또 아이들을 위한 방향성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의 한긍수 정책관님, 네. 전라북도도 많이 줄고 있고 네. 도대체 우리 아이들 얼마만큼이나 줄고 있는지 통계가 좀 있습니까? 지금 초중고 학생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 수가 18만 8천 명 정도거든요. 예. 2013년도에 2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9년 동안에 6만 1,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한 8천 명씩 가까이? 1년에 한 6천 명 정도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한 5년 후 2027년도에는 또 한 3만 명 정도가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한 해 평균 6천 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그 말은 지금 18만 명이 줄어드는 30년 후면은 학생 수가 없어진다, 이렇게 그냥 단순 수치로만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감소 속도로만 본다면. 예. 예. 또 이제 10명이야 전교생이 10명이 미만 학교, 9명 이하의 학교들이 전라북도에 지금 휴교된 학교 4학교를 포함해서 27개 학교예요. 또 신입생이 없는 학교,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한 명도 없는 학교가 27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지금 학교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게 아주 큰 위기라고 이렇게 실감하고 있죠. 예.
도민 인서트에서 어느 분이 우리 때는 6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60명이 전교생이 안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455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10명도 안 되는 곳이 절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김명지 교육위원장님 이제 중요한 이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공보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전라북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로 시급합니다. 예. 시급한데 우리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좀 같이 인지를 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지 조금만 시간 늦어지면은 교육 현장 파괴가 바로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에코 신도시나 혁신 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고 거의 기이한 현상이죠. 이 양극화가 이 학교 안에서 또 도심과 지역에 있어도 좀 많이 일어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종량제가 있어서 학교를 또 교육부로부터 신규 허가를 받기가 또 어려운 구조고요. 그러니까 있는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극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극화 부분은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 현장의 일부분입니다. 28명 전라북도 760여 개 학교 중에서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5곳밖에 없습니다. 예. 혁신동, 만성동, 효천동, 효천지구, 그다음에 에코시티. 그런데 숫자로 보면 5곳이지만 네. 학생 수로 보면 양극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학생 수 전교생 10명 미만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지금 무주, 임실, 고창, 부안, 순창, 장수 지난 7개 군이 학생 수가 한 학교 학생 수보다도 적습니다. 전라북도의 화정초등학교 학생이 1,860명인데 지금 무진장, 임실, 순창 학생 수는 학교 수가 15개, 13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80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지금 과한 학생 수 불균형이죠. 그래서 제가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또 우리 교육위에서는 어떤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지역의 이제 숙제라는 건데 교수님. 네. 이게 뭐 지금 이런 변화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뭐 2000대 초반부터 이미 학령 인구 감소는 예측이 됐던 거고요. 됐고.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 2005년부터 해서 280조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저출산은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한 정책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 인구는 지금 가장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뭐 어제 오늘 뉴스에서도 그렇다 보니 네. 결국 대학의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곳 우리 지역의 전체 네.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자, 이건 불보듯 뻔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광범위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시니까 초중고 교육에 있어서 학생 수가 감소됨으로써 이 학교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좀 좁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교육청의 입장, 우리 서거석 교육감 철학은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제 뭐 통폐합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학교 과밀 지역. 예. 학교를 신설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예. 아주 작은 학교, 적어도 1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은 통합을 해서라도 적정 규모의 학생들을 유지해야 교육활동을 지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교생이 10명 미만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 예, 우선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걸 뭐 이렇게 정해놓고라기보다도요. 예. 물론 당연히 이제 그 교육 주체들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합의를 이제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예.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것이 10명 이하의 학교 또는 20명 이하의 학교들은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교육 활동이 안 된다. 네. 학급당 학생들이 그래도 한 서너 명, 4명 정도는 되어야 모둠 활동도 하고 협력 수업도 하고 또 서로 학생 간에
자극을 받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체육 활동이라든가 그렇네요. 뭐 예술 음악 활동 같은 것들도 안 되고 학생수가 적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한 그 교육 환경 투자가 아주 급하게 돼 있는데 학생 수가 없어서 점점 소멸되고 있는 학교에 그 교육활동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강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배치할 수 없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 학생들은 지금 적정 규모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들은 그 작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거의 이제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 활동에서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니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되는 학교로 통폐합을 해서 이 학교의 교육 활동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하자. 이것이 이제 현 전북 교육감의 어떤 기조 방향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전적인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자 교육위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지금 뭐 과밀학급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방향성은 정해진 거고 이게 미달 학급 이런 소규모 학교. 지금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본 의원의 의견이기보다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중지를 모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숫자의 개념으로 10명 미만인 학교의 통폐합 그 정책은 좀 과감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더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 방향과 같은 생각이신 거죠? 같은 방향이지만 더 강화를 해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왜 그러냐? 1개면 1학교를 고집을 하다 보면은 1개면에 보통 지금 전라북도에 6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거의 전주, 군산, 익산을 빼면 90%에 달합니다. 90%에 달하기 때문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고 통폐합 대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1개면 1학교를 고집을 하다 보면은 10명인 학교하고 12명인 학교를 통폐합을 하면 22명인데 전혀 10명인 학교, 12명인 학교를 통폐합해서 한 학교로 만드는 것은 지역적 분열만 양상시킬 뿐이지 그 말씀은 상승 3개 면이든 4개 면이든 통폐합을 해서 더 많은 학생 수가 4개나 5개 면을 적정 규모의 학교로 해서 시설 규모나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나의 군이 최소한 뭐 8개 면, 9개 면읍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4개 면이 한 학교로 통폐합되면 이 시골 지역의 한 면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넘는데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통학 시간들을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4개 면의 적정 지역에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한 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는 이미 4개가 존재하고 한 학교로 통폐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학교는 쏠림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 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면 단위를 거쳐서 4개 면이 통합을 했을 때 그 한 개 면으로 오는 물리적 거리라는 거는 이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지도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지만 4개 면을 한다고 해서 끝에 면에서 2개 면을 거쳐서 다른 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반대로 가까울 수도 있고 적정 지역에다가 학교를 지어놓고 4개 면을 통학버스 한 대로 통학을 시키는 게 아니고 4대를 가지고 각개 면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까지 다 공교육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숙청으로 그렇게 해놓게 되면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결 방향이 되리라고 교육위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 또한 서울서 교육감, 교육청의 방향과 같고 오히려 더 강화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기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윤 교수님, 같은 의견일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좀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바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행정적인 단위에서 면 단위나 이렇게 기준을 하게 되면 실제 거리상으로는 바로 옆이지만 행정구역상 다른 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의 경우도 행정 단위로 면 단위 이런 형태보다는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학교를 없애버리면 이제 지역 소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좋은지 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경숙 정책관님, 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 이거 어떻게 하면 인구를 좀 오게끔 할까? 그래서 귀농귀촌 정책 뭐 지원도 하고 그런데 학교가 없는데 내려올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면 단위로 이제 통합을 했을 때 그곳에라도 갈 수 있어서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정책들이 좀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고 아울러서 이제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아이들이 그래도 뭐 4명은 돼야 무슨 모둠 활동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음악 활동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기초학력 미달이 더 심한 곳이 학생 수가 적은 곳이다. 소규모 학교다. 이거는 어느 정도 통계로 좀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그리고 그 통계로도 예. 면 단위와 도시 단위에서의 기초학력이라고 측정되는 그 미달 학생의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특히 수학 같은 데에서 더 많이 벌어지고요. 예. 소규모 면 단위 쪽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은 통계가 있죠. 박상윤 교수님 그렇습니까? 그 교육부가 했던 그 성취도 평가 결과는 대도시하고 읍면지구로 나눈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소규모 학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이 된다라기보다는 결국 학부모의 영향력인 거거든요. 예. 학부모가 얼마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미달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 학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소규모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은 먼저 학생 평가를 먼저 진단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내세우신 거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네, 기초학력 문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그래서 진단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죠. 진단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맞는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방을 한 뒤에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다시 평가를 하고요. 이게 계속 평가와 처방과 진단과 평가와 처방이 계속 순환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제 평가를 하고 할 때 줄 세우기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점수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지적 능력이라든가 또는 뭐 토론하는 것들, 프로젝트 수업하는 것들,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평가 결과도 점수화해가지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공개도 물론 이제 학부모라든가 또 학부모한테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성취 도달이라든가 적정이라든가 약간 미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 평가를 해서 그렇게 그 진단을 하고 또 1년이면 서너 차례 정도를 하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명지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나 교육위 의원들의 방향성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통폐합을 하면 결국엔 학교는 없어지는 추세로 간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학교가 하나가 중심이 돼서 그 몇 개 몇 단이든 이제 존재한다. 이것이 오히려 교육 활동이나 기초학력을 막는 데서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까 인서트에서 옛날에 학교, 내가 다녔던 학교는 야 이거 무슨 말이야.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야. 이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야. 여기에서 문화활동, 체육활동 그리고 이곳이 있음으로써 지역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옛날과는 지금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 존재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목소리는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육 정책이 그동안의 교육 정책이었었는데 지금 학교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뭐 학생 수 급감의 문제가 우리 고장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나려면은 지금같이 했던 숫자의 개념으로 소규모 학교나 통폐합의 학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영원히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교육 현장 파괴 현장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단순 수치로는 국가적 산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30년 이내에 교육 현장에 전라북도로만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제로인 시대가 바로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지방 소멸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농어촌 유학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잠시 후에 임실 지사초등학교 교무부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가까운 이 전주 주변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 임실군 운안면에 있는 마음초등학교는 제가 가서 직접 강의를 해보고 이 지역 출신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학교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나름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 또 그런 학교를 찾아가고자 하는 희망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러한 노력들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관되게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기조로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 먼저 전제가 돼 있는 게 뭐냐면은요. 예. 그 마을에 있는 학교를 살리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농어촌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이것들이 먼저 전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 아닙니까? 결국에는 전학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전라중학교를 옮길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이걸 학생 물어보고 학부모 물어봐서 수치가 많으면 옮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컨대 그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라든가 예. 작은 학교들을 의지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분들을 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부형 공모제를 더 확대시키려고 그렇긴 한다라든가 하죠. 예. 또는 학생들이 사실은 통학거리 때문에 그래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한 40분 정도 안에 통학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식에서의 어울림학교에서 통학구 조정을 했었는데, 편도 40분입니까? 그렇죠. 예. 예. 40분이 넘어가는 것들은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에 좀 그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식이었었는데, 예컨대 진안 같은 데에서는 전주에서 진안까지 가거든요. 예. 뭐 날씨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1시간 걸리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달라고는 요구가 현장 요구가 있어요. 예. 그런 요구를 받아서 현장 요구가 있다면 그것도 그럼 그렇게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를 하셨고, 예. 교육감님께서 최근에 그 마령 초등학교 가셔가지고 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범학교적으로 특별히 학교에서 요구가 있는 쪽애들은 시범적으로 통학구가 더 길더라도 예. 어울림 통학구로 해서 도시에서 작은 학교로 가는 것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특색 있는 학교 육성하기 위해서 그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은 학교들이 10명 이하로 계속 안 된다 하게 되면 학생들의 그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합한다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10명 이하의 학교들을 통합한다 하는 것들을 그런 그 숫자로서의 기준을 두는 것들이 의미가 특별히 크거나 그렇지는 않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과연 10명 이하 학교라고 해서 통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 가능하겠느냐.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히 이 학교와 이 학교를 통합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또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또 그렇게 떨어질 거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방법이냐라고는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남원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이런 그 농촌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농촌학교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달라고 주문이 쭉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거죠. 군 단위 또는 몇 개 면 단위를 묶어서 명품 학교를 만들어다오. 예. 명품 학교를 만들면 전주에서 진안까지 통학을 하는데, 통학 버스를 여러 대를 운영을 하면은 그렇게 장시간 걸리지 않고도 통학이 충분히 가능하고, 아주 명품 학교를 만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예술활동, 체육활동 다 할 수 있는 그런 명품 학교를 만들면은 전주에서도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그 학교로 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생 수가 더 오히려 늘어나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어렵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주에다가 명품 학교가 아니라 그 농산어촌 그쪽에다가 명품 학교식을 하나씩을 계속 거점들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 나 그 학교로 가겠어요라고는 찾아오는 학교를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식의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자유학구제, 충청교육청은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공동학구제. 그러니까
주소지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로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학교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놓으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만 조금 바꾸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자 이렇게라도 노력을 좀 해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위원님? 네네네.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학교 군도 있고 학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전주를 예를 들면은 전주가 지금 초중학교는 5개 학군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중학교 군으로 돼 있어가지고 학교 총량령이 물려가지고 전주 시내에서 한 학교가 없어지고 한 학교가 신설이 되려면 전체를 한 학구로 보는 게 아니고 전주를 5개 학군으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예. 그래서 5개 학교 군에서 그 학교 군에서 초등학교가 없어져야 초등학교가 생기고 중학교가 없어져야 중학교가 생기는 이런 불합리한 학교 군을 중앙에 과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전주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신설할 때 이제 조건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구역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선택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 아니죠. 그 이전에 예. 이런 학교 군하고 중학구가 폐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상북도나 또 충북교육청처럼 하려면은 전라북도를 단일학군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은 학생 수가 급감해 가지고 농촌학교에 초등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밀집되는 대도심의 학교를 하나를 신설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학군이 딱 자치단체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다 대고 전주시는 또 그 14개 학군 나눠진 데서 5개 학교군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시티에 중학교가 하나가 생기려면은 5학군 내에서 한 학군, 지금 에코시티가 5학군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학군 내에서 학교가 중학교가 하나가 없어져야 그 학교가 신설된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강한 규제 때문에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봅니다. 없앨 수는 없으니 이제 동의를 얻어서 이전하는 지금 방안을 전북교육청이 이제 찾은 것이고, 예. 그게 이제 지금의 현재 주소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건 이제 농촌 유학이라든지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 내지는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게끔 여러 시행령을 좀 고쳐보자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박상준 교수님, 네. 이제 뭐 지사초 대표적으로 이제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농촌 유학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 시골에 와서 공부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지금 보면 그 올해 90명 중에 한 80여 명이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고, 대부분 초등학교나 길면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렇죠. 수도권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전북 지역의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시내 과밀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주변에 있는 시골 학교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좀 부족할 때니까 전라북도라든가 또 그 자치단체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전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과밀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주변에 시골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교육청의 한경수 정책관,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박상준 교수, 전라북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내용이 많은데 이게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좀 말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는데, 잠시 또 다른 사례, 임실 지사초등학교 사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시죠. 자, 임실 지사초등학교 정병희 교무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부장님은 몇 학년 담임을 맡고 계실까요? 저는 모두 맡고 있습니다. 전담교사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사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3학년도에는 23명 되고 있어요. 올해요? 네, 22학년도에는 전주 아이들까지 있어서 좀 더 많기는 했는데, 예. 전주 아이들이 이제 23학년도에 빠지면서 서울하고 지사 아이들하고 해서 23명 남게 됐어요. 가장 적었을 때 이 초등학교 전교생이 몇 명까지 떨어졌습니까?
15명. 15명. 네. 그래도 10명 이상이네요. 네, 올해도 만약에 서울 유학생들이 없다면 13명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 유학생이 10명, 11명? 네, 이렇게 됩니까? 10명. 10명. 10명 있고 유치원에 1명 있어서 유치원 1명. 11명이 11명이군요. 네. 다행이군요. 네. 저희가 이 지금 소규모 학교에 앞으로 나아갈 길, 이 대안은 네.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대표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 또 농촌 유학의 시범 사례에 그래도 긍정적 효과를 거둔 학교여서 저게 전화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듣게 됐는데 네. 어떻게 농촌 유학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지 학교에서는 또 어떤 준비들을 좀 해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 지사초등학교에 처음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명 정도밖에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학교도 너무 좋은데 이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서 예. 이 학교를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선생님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근데 당장 어떻게 그 당시에는 농촌유학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예. 저희가 전주 아이들 홍보하고 해서 7명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과의 협력에 의한 의지가 중요하고 이 학부모들과의 네, 그렇죠. 동의를 이제 얻어내고 함께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었더라면 어떤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네네. 그런 노력으로 지금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가장 준비해야 될 건 어떤 점들입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서울에서 온 학생들과의 어떤 차이도 있을 테고 하나가 되는 데는 시간이 또 물론 우리 아이들은 금방금방 또 친해지고 잘 적응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사실 학교에서 서울 아이들과 우리 지사 아이들 차이가 뭐가 생길까봐 예. 처음에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그거는 아무 문제는 되지는 않았어요. 걱정이 괜한 걱정이 됐네요. 예. 네,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은 없었고 지금까지도 제일 큰 문제는 정주 여건. 이제 얼마나 이 체류하는 곳에 그렇죠. 저희 지사 같은 경우는 농가를 리모델링해서 그곳에 부모님들이 이제 체류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더 신규로 받고 싶었지만 그런 곳이 없었어요. 정주 여건이 아직 많이 부족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이게 해결이 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고 학교에서는 준비되어진 것도 많이 있고 또 만족감도 매우 높고 잘 지내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번에도 더 있다 가고 싶다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내려온 친구들이 이번에 다시 연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가 봐요. 네, 100% 다 연장을 하셨으니까요. 예. 네. 지사초에 다니는 원래 임실군 지사면 아이들만 다녔을 때와 수업 방식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업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예. 훨씬 더 수업이 활력이 있고 우리 지사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경수 정책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4명 최소 이상이 돼야 교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에는 우리 선생님 공감하시겠네요. 그럼요. 아이들이 적어도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걸 한다 했을 때는 12명 내지 16명 정도는 있어야 좋겠다. 영 안 되면 8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끼리 나눠요. 한 반에 8명. 그렇죠. 한 학년에. 한 학년에. 그래서 이번 농촌유학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나눴던 얘기들 중에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농촌유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농촌유학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좀 의외다 싶었던 게 지역에 너무 많이 난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농촌유학 학교를 확대하기보다는 그 학교가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준비할 게 많은데 그냥 농촌유학이라는 이름만 걸고 학생을 받게 될 때는
제대로 운영이 준비가 부족할 수 안 된다 있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속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뭐 보통 이제 8개 면 9개 면 단위의 군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한두 곳을 이제 농촌유학으로 거점으로 삼아서 진행이 되면 조금 더 그렇죠.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통폐합 가기 전에 학교를 네. 살 수 있는 또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훨씬 더 잘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지자체에서도 인프라를 개발할 때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임실 지역에 임실이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심각하니까 예. 이곳에 농촌유학센터를 지어주고 그곳에서 이제 학교가 필요하다면 연합을 하고 아니면 지사초나 이런 데서 운영해 갈 수 있는 예, 기본적인 틀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오고 부모님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학교에서도 사실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제 네. 귀농교촌센터는 지자체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네. 1년 체류하면서 이제 체험을 네. 통해서 적응할 시간을 주는 네. 건데 네. 이게 농촌유학센터와 함께 연계하면 시너지가 좀 날 수 있고 아이의 교육 고민 또 귀농의 고민 이런 것들을 부모 그렇죠. 아이가 함께 하고 지자체는 또 네. 일원화된 방식으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고요. 네. 예. 그 우리 기존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좋습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 그냥 왔나 보다. 예. 아예 처음에 전주 아이들 데려올 때는 예. 그거 뭐하러 해. 어차피 그렇죠. 학교 뭐 애들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께서.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셔서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애들 소리가 나니까 너무 좋아.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어르신들이. 이제 생각도 바뀌신 거죠. 예. 그리고 서울 부모님들 오셨을 때 굉장히 환대해 주시고 뭐라도 있으면 더 주시려고 하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그 옆에 도교육청의 한경수 정책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정책관님. 네. 정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아직 교육청에서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주 여건까지 가기는 그렇죠. 어렵고요. 예. 근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주 여건 마련해서 가족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시설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가족 체류 아니어도 학생들만 올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유학인 거죠. 예. 그래서 유학센터일 때는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정성 같은 것들도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예. 이런 유학센터 같은 데도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고요. 그게 농촌유학 관련해서 도교육위에서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점이 지금 농촌유학이 시작된 지가 100년이 되게 교육정책이라고 하는데 얼마 안 됐죠. 작년 9월이었습니다. 예. 지금 한 학기밖에 지금 안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적 정책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 논리에 휩싸이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농촌유학에 MOU 맺은 데가 서울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요번에 농촌유학 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전액 지금 예산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지사초등학교 선생님도 많은 문의를 받고 계시겠지만 현재 지금 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나가는 교육청 30만 원하고 자치단체 20만 원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금 전무한 상태고 이번 추경에 넣는다고 하는데 추경은 3월 2일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6월이나 가야 지금 추경이 세워지는데. 아니 그건 이제 서울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우리 그게 지역 안에서 농촌 유학 학교를 시스템화해서 조례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그러니까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마련을 할 수도 됩니다. 있는데 우리 이제 정병희 교무부장 선생님 말씀으로라면 효율적으로 일단 거점을 좀 잘 해서 난립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요지는요. 지금 같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자치단체, 학교, 교육지원층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협업 시스템을 좀 하나로 구축을 해서 농촌유학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농촌유학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난립시키지 말고 뭐 지금 학생이 급감하고 있으니까 어느 적정 규모의 유학 학교를 지정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알리면 서울에서 그걸 보고 타 시도에서 나 그 학교 가고 싶다 해서 오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집중학교를 선정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이제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교육 활동도 좋고 하면은 그쪽으로 좀 더 집중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정병희 교무부장님. 네. 그 현장 속에서 느낀 좀 더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이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점을 좀 정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이미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예. 시작을 해가면서 근데 학교에서는 어떤 특화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외부에서 말씀을 하세요. 특화된 교육과정, 그 학교만의 뭐 특색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도 않아요. 특화라는 말은. 이제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섞이고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잘 배워갈 수 있을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매일 고민을 하고 뭔가를 수립을 하고 그걸 운영을 해요. 그게 저희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는 것은 지자체하고 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협업이 잘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되어갈 수 있게 대응 투자도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조례를 만들고 그거를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죠. 저희 입장에서는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좀만 더 기다려봐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서거서 교육감님이 마령초도 다녀오셨으니까 지사초의 교장선생님과 이 교무부장 오시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과정부터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산소호흡기라는 표현까지 있으셨는데 이분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이게 한번 귀담아 듣고 그 안에서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신속하게 되어져야 될 부분이 그렇죠. 정부 여건. 그 신속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정책 목표 중에 그 정책 방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라고 하시거든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요구가 긴박한데 절차가 너무 많이 걸려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우리 지금 혁신 개혁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절차를 줄이라는 식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농촌유학이 쭉 중단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당선되시고 나서 6월에 바로 농촌유학을 서울교육청하고 협의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때도 가능하려면은 6개월 정도는 준비해서 23년도부터 일하게 나왔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바로 먼저 출발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속도를 내서 작년 10월에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지금 벌써 확대가 되고 있고 하니까 여러 현장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상규 교수님 조언 좀 해주시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아니 계십니다. 지금 그 농촌유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지역에 한두 개의 학교에 집중해서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북도에서 9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뭐 정주환경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도시에 있는 과밀학급 학생들이 갈 때 지원하는 형태로 가면 그 학생들이 결국 전북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북 지역 학생들이 그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병희 교무부장님. 네. 이곳 유학 온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곳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까? 진학한다는 아이들이 2명이 6학년 아이들이 현재 있는데 진학을 할 의향이 있대요. 그래도 없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봐야죠.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력의 대가는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의 목소리와 마음을 통해서 참 얼마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조례, 어떤 법보다도 그 의지가 먼저겠구나라는
그 목소리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진짜 절실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우리 한경수 정책관님 돌아가셔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실지사초등학교 정병희 교무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한 방향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각도로 그 지역에 처한 또 학교에 처한 상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의 의지, 또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의지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현장에 맞는 노력들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규모 학교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박상준 교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해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과밀학급 문제를 학교 총량제와 지금 걸쳐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대안이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주나 큰 도시에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제도나 이런 거 탓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는 농촌 유학 이런 형태보다는 주변에 있는 지역 학교들, 마을초나 마을초등학교처럼 그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유입해서 배울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더 많은 농촌 유학교처럼 그 학교에 도시에서 그 학교로 가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 태어나서 전북 지역에서 배우고 전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내일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함행커 간다 현장 주제를 이제 선유도 초등학교와 문효도 초등학교를 가는데 선유도 초등학교의 3명의 아이가 이제 동의를 얻어서 문효도 초등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러면 선유도 초등학교는 이제 휴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이제 통폐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이제 문효도 초등학교의 통합인데 한 학교가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 수가 3명, 4명인데 교직원 수는 뭐 9명, 10명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구성이 돼야 됩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겁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최소 교사 정원 교장도 필요하고요. 예. 또 행정을 맡는 행정실장이라든가 교원, 교직원도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죠.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사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감안돼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나마도 이제 그 필수적인 것들만 하고도 음악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순회 교사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작은 학교를 이야기하냐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학령 인구의 감소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전북의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 교육의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의 질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들도 경제 논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학교에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충남이라든가 경남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한 5년 전부터는 아주 신속하게 미래교육 체제를 갖춰가지고 학생들의 교육 활동들이 전부 다 기록이 전부 돼서 그것들이 분석이 저절로 AI로 분석이 돼서 맞춤형 교육에 가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플랫폼도 온라인 플랫폼도 갖춰져 있고 교실 환경이 에듀테크 교실 환경으로 바뀌어서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칠판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그 미래교육 환경이 너무 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학교,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 학생 수 몇 명도 안 되는 데다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학생들한테 너무나 아주 참혹한 일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질을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수업을 또 어떻게 개선해서 높일 것인지 하는 것들을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 논리로 접근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엔 경제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에듀테크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 활동 측면에서 교육적 목적 측면에서는 통폐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통합을 하거나 하면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을이 죽는다고 볼 수 보는 건데 사실은 그 폐교는 학생 한 서너 명 있고 1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로 있는 것보다 거기에 늘봄 센터 같은 것들을 그러면 여러 학교들을 모아서 거기서 밤 10시, 8시까지 돌봄을 하고요. 또 거기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안전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그런 식의 폐교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단위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마을 주민들이 또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그 학교가 오히려 더 활력이 있어지고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마무리 말씀 이제 두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현상의 학교가 있었다고 지금 써 있는데요. 전제 모 지자체에서 신입생을 위해서 강당도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을 다 해놨는데 시설 보강을 다 해놨는데 올 2023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을 보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만 학생이 몇 명 있고 그러다 보면 몇 년 있으면 학교가 학생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폐교를 앞둔 이런 학교가 지금 현장에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단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해서 전북 학령인구 감소에는 학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규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또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건 뭐 예측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처럼 이렇게 외부 학생을 유입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도청, 지자체가 협력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교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처한 현 주소가 바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은 과밀 학급으로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고 어느 대부분의 학교 수로만 따지면 어느 지역은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를 통폐합하고 휴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향이 무엇이 옳은지 속도가 옳은 것인지 방향이 옳은 것인지 그 두 가지 고민하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박상준 교수, 전라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 그리고 전라도교육청의 한긍수 정책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